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려드리는 시간 뉴스 리액션입니다. 나경희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만건 박사님, 저기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잘생기고 지적이신 만건쌤입니다. 너무 반갑다. 이런 인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네, 저희가 수요일에 특별 방송들이 많다 보니까 오랜만에 예, 뵙게 예. 되어서 더욱더 반갑다라는 인사를 드리면서 첫 번째 뉴스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중국의 한반도 중재 역할 요청. 네, 오늘 깜짝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네, 오늘 3박 4일 중국 국빈 방문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상하이시에서 순방 기자단 오찬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중국 측에 우리는 북한과 모든 통로가 막혔다. 신뢰가 완전히 제로일 뿐만 아니라 적대감이 있다. 우리는 노력하지만 현재는 완전히 차단된 상태라서 소통 자체가 안 되니까 중국이 평화의 중재자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지금까지 노력을 평가하고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또 시진핑 주석이 역사적으로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이 중일 관계를 염두에 둔 의도적인 발언이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 대통령은 역사적으로 바른 편에 서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특정 사안을 염두에 둔 것이라면 특별히 반응할 필요를 못 느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은 한한령 문제와 관련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직접 석자 얼음이 한꺼번에 온 것도 아닌데 한꺼번에 다 녹겠느냐, 과일은 때가 되면 익어서 떨어진다고 말했다. 그게 정확한 표현인 것 같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한령이 개선될 조짐이 느꼈는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조짐 정도가 아니라 명확한 의사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중국 정부는 한한령이 계속 없다고 말해왔는데 이번에는 표현이 다른 점들이 있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오늘 대통령의 기자간담회 발언 중에서 좀 눈에 띄었던 부분이 있다면 뭘까요? 뭐 여러 발언들이 다 우리가 주목할 만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 언론도 가장 관심을 좀 가지고 있었던 말이었던 것 같은데요. 시진핑 주석이 최근 주변 정세를 언급하면서 네. 역사적으로 올바른 편에 서고 정확한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냐에 대해서 우리 중국 편을 들라는 거 아니야, 명확하게.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의미 부여를 하려는 시도를 했는데 정작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냥 나는 그냥 그 말씀을 공자 말씀으로 들었다라고 표현한 거는 저는 상당히 좀 인상 깊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착하게 잘 살자 정도의 말로 들으면 된다. 라고 이제 그렇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 정도로 들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여기에 뭐 의미를 부여하자면 많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지만 이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걸 해석하려는 시도를 하다가 말이 잘못 나오면 또 말이 꼬이고 일이 꼬이고 그러면서 잡음이 생겨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 특히 이제 일단은 겉으로는 공개적으로는 의미를 전혀 부여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그냥 이 말을 그냥 우리도 중국이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우리도 우리가 하고 싶은 말 하고 나도 내 하고 싶은 말 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넘어가면서 공개적으로 잡음을 만들지 않는 방향으로 갔는데요. 저는 뭐 이게 사안에 따라서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거리를 유지하려는 그런 노력이 보이는 어떤 그런 발언이라 좋았습니다. 사실 오늘 뭐 기자간담회에서도 중일 관계에 괜히 끼어들지 않겠다, 괜히 싸움 말리다가 미움만 만다 양쪽에서 다. 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 어떤 그런 지점 같은 경우에도요, 명확하게 다 이제 어떻게 보면 등거리 외교인 거죠.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이익이 이제 되는 쪽에 서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저는 사안에 따라 그 거리는 다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사안은 우리가 중국 편에 바짝 붙어야 되고, 어떤 사안은 멀어져야 되고, 어떤 사안은 뭐 어떻게 보면 중간쯤에 가 있어야 되고 하는데 사안별로 판단을 해야 되고, 그리고 대상마다 우리가 다르게 그 거리를 가져가야 되는데 그 거리를 가져가려는 노력이 명확하게 보여서 저는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번에 사실은 이제 그 한중 정상회담 같은 경우가 이제 9년 만에 한중 관계가 전면적으로 복원되는 그렇죠. 계기잖아요. 네. 상당히 이제 저는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이 어떤 시점이냐라고 하면 저는 미국이 신뢰할 만한 이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이 가기 시작한 시점이라는 거죠. 미국이 신뢰할 만한 이웃인가에 대해서 의심이 가기 시작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우리 국익을 얻어낼 수 있는 다양한 대상을 확보해 놓고 거기서 최대한 이제 그런 대상들을 많이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는 건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노력의 일부가 잘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미국 이야기는 저희 이따 아이템에서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뉴스 들어가 보죠. 네, 장동혁 비상계엄은 잘못된 수단.
네, 오늘 갑자기 사과했습니다. 네, 윤석열 씨의 불법 비상계엄을 옹호했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뒤늦게 사과를 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 12월 3일 선포됐던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다면서 여당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을 했는데요. 장 대표는 불과 한 달 전인 지난해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 선포 1년을 맞아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고 옹호를 해서 당내 의원들로부터 문매를 맞은 바도 있습니다. 그랬던 장 대표가 오늘은 과거의 잘못된 부분을 깊이 반성하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말을 한 겁니다. 또 장 대표는 이제 국민의힘이 이기는 변화를 해야 한다면서 청년 중심, 전문가 중심, 그리고 국민공감 연대의 당으로 거듭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요. 국민의힘 지방선거 총괄기획단이 오늘 지방선거 후보 경선에서 당원 투표 비중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당심 확대안을 당 지도부에 공고한 것과 관련해서는 역시 이기는 룰로 바꾸겠다면서 당심 반영 비율을 조정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명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요. 하지만 장 대표는 당 안팎에서 거듭되고 있는 윤석열 씨와의 절연 요구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 모임인 대안과 미래는 오늘 장동혁 대표의 혁신안이 내부 인테리어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서 윤석열 씨와 비상계엄을 옹호해온 정치 세력 그리고 부정선거 음모론자들과의 명확한 절연을 선언해달라는 입장문을 다시 한번 냈습니다. 네, 오늘 장동혁 대표의 사과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저는 사과라고 생각하지 않아가지고 네, 댓글창에도 예, 네, 아이, 너무 늦은 사과, 썩은 사과입니다. 예, 썩은 사과다. 예, 그렇죠. 예, 너무 늦은 사과고요. 그리고 전 진심이 담긴 사과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지금까지 사과를 하지 않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사실 장동혁 대표가 대표로 들어설 때 이 계엄을 지지하는 극단주의 세력의 지지를 받아서 또 들어섰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들의 지지로 당 대표로 오른 이후에 윤석열과의 또 관계를 절연하겠다라고 선언한 적도 없고 보여준 적도 없고 계속 그렇게 가져가고 있고 오늘 사과에서도 사실 그게 없었잖아요. 예. 사실 사과의 핵심은 계엄 세력과의 절연이잖아요. 야, 계엄은 잘못됐는데 계엄 세력과 절연을 하지 않겠다. 이거 사과인가요? 뭔가요, 이거? 예? 이거 말인가요? 똥인가요? 이게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사과를 하는데 그 과정에 또 무슨 소식이 들러오느냐? 계엄을 옹호했던 고성국이 입당을 한다. 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사과에서 이게 윤석열을 언급하지 않은 것과 걔를 같이 하는 거잖아요. 예. 사실 생각을 해보면 예, 그런 점에서 이게 사실은 제대로 된 사과는 아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당 내부를 우리가 들여다보면 어쨌든 친한동인계를 정리하겠다. 라고 이제 나서고 있고 그럼 여기에 인적 청산하고 그런데 윤석열과는 단절 없이 우리 당을 강화하겠다라는 이 말은 뭐 어떤 뜻이냐라고 하면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극우적인 어떤 정당으로 남겠다라는 어떤 그런 전망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이런 상황에서 고성국 씨의 입당 자체가 이제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제일 중요한 정당 중에 하나인 제1야당이 지금 위치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라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게 진실된 사과는 아니다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그리고 생각해 보면 이제 우리 이렇게도 물을 수 있잖아요. 왜 이 시점에서 도대체 사과를 했냐 갑자기. 정말 너무 뜬금포였잖아요. 생각해 보면. 그런데 당 외부에서 제가 당 내부에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 당 외부에 있고 그리고 제가 뭐 기자가 아니라 가서 취재를 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이 외부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결국은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 계엄에 대한 당의 입장을 한 번은 정리해야 되는데 이 한 번을 정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결국은 선거에서 중도파의 민심을 가져올 필요는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근데 중도파들이 기본적으로 계엄이 잘못되어 있고 여기에 사과하지 않고 있는 국민의힘에 되게 비판적인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과를 하는 제스처를 취했는데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계엄이 일어난 지 1년이 넘어 지났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이제 이번 16일이면 계엄 수계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와요. 그럼요.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사과를 한다? 이건 너무 늦은 사과라는 점에서 이 사과가 얼마나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을지 그리고 국민들이 이 사과를 진실된 사과로 받아들일지 그리고 심지어 해명용으로라도 받아들일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예. 김만권 박사님의 지적과 다들 비슷한 의견이신 것 같은데요. 댓글창에도 괴사가도 아니고 이게 뭐냐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스텝이 갈짓자도 아니고 거의 호랑나비 김은구 수준이다. 사과 못 믿겠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당명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혹시 당명 추천해 주실 게 있으시다면 댓글창에 넣어주시고요. 김만권 박사님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십니까? 예?
예, 국민의 똥입니다.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마음은 죄송 피해 그렇다. 처리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잘 취소하겠습니다. 잘못 말했습니다. 예. 마음은 그렇다라고 하고요. 예. 저희 2부에서도 국민의힘에 한때 몸담았었던 김상욱 의원 나오실 예정이니까요. 그 바뀐 당명, 추천 당명 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의견 넣어주시면 제가 같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뉴스 넘어가 보죠. 네, 마두로 나는 납치된 대통령 정젠 포로다. 네, 어제 뉴욕 법정에서 이런 주장을 했다는 거죠? 네, 미군에 의해서 체포돼서 미국으로 압송됐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5일 정오,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어제 6일 새벽 2시에 뉴욕 남부연방법원에 처음 출정한 자리에서 자신이 납치됐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나는 결백하다, 유죄가 아니다, 나는 품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통역을 통해서 말하면서 마약 테러 공모, 코카인 수입 공모, 기관총 및 파괴장치 소지와 소지 공모 등 자신에게 적용된 4개의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주장을 했는데요. 이날 함께 법정에 출석해서 남편 옆에 자리한 영부인 실리아 플로레스도 자신이 베네수엘라의 퍼스트 레이디라면서 나는 무죄다, 완전히 결백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와중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방금 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누가 마두로 다음이 이재명이라고 했나, 스스로 찔리나? 라면서 온라인에서 왜 이재명 정권을 두고 제메수엘라라는 말이 회자되는지부터 스스로 돌아보길 바란다 라고 적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베네수엘라뿐만 아니라 그린란드에 대한 야욕도 숨기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 백악관은 그린란드 병합 논의를 진행 중이고 이를 위해서 미군 활용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집권 1기 행정부 때부터 그린란드 매입 의지를 보여왔던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 획득이 미국의 국가안보 우선 과제이며 북극 지역에서 우리의 적들을 억제하는 데 필수적이라 이렇게 강조를 해왔는데요. 북대서양 조약기구, 그러니까 나토 회원국인 덴마크의 자치령인 그린란드는 영토의 3분의 2 이상이 북극권 안에 있어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북미 방어의 요충지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노골적인 발언이 계속 이어지니까 영국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스페인, 덴마크 등 7개국은 오늘 공동성명을 내고 그린란드는 그린란드 주민의 것으로 덴마크와 그린란드 관련 사안을 결정한 주체는 오직 덴마크와 그린란드뿐이라 이렇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네, 댓글창에 벌써부터 이름을 넣어주시는데요. 쓸데없당, 급할 땐 바꾼당, 내란 전당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이번 이 트럼프의 결정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제 저는 좀 느끼는 게 뭐였냐면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베네수엘라, 그린란드 이 모든 게 또 자원의 보고이고 예. 또 안보의 요충지인데, 근데 뭐 자원이든 안보든 뭔가를 해결할 때 있어서는 정치는 협상이 기본이잖아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되지 않고 있고, 그리고 더 나가서 지금 현재 뭐 마두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체포라고 이야기했지만 국제법상으로 보면 납치에 훨씬 더 가깝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납치에 훨씬 더 가깝고 이게 국제법상으로도 문제가 되고 미국 국내법상으로도 아마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베네수엘라, 그린란드 이 모든 사태를 좀 지켜보면서 좀 느끼는 건 뭐냐라고 하면 이게 트럼프의 미국적 기질이 좀 많이 보인다라고 있는데, 이 미국적 기질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게 뭐냐면 미국 예외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미국 예외주의가 뭐냐라고 말씀하시면 그냥 아주 간단히 말하면요, 우리는 특별해, 선택받아서, 그래서 우리는 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해도 돼, 그래서 국제 질서 좀 어겨도 되고 국제 룰도 어겨도 되고 국제법 좀 어겨도 돼 라고 하는 게 이제 일종의 미국 예외주의고요. 그래서 이게 국제사회에서 일반적 규칙 제약에서 벗어나는 어떤 예외적 대우를 받고, 그리고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만 믿는 어떤 신념이 있어요. 이게 사실 과거에 미국 엘리트들 사이에 깔려있는 신념이었거든요. 그리고 선민의식이 있었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세계를 바꾸는 주역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요 발상이 이렇게 요런 자신감과 발상 같은 것들이 트럼프한테서 그냥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전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 정말 이제 좀 한 시대가 저물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좀 드는데요. 사실 우리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이후에 세계를 평화와 협력에 기반해서 이제 국제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엄청나게 노력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세계 무역기구 같은 경우 WTO의 창설 1995년에 창설된 이 세계 무역기구 같은 게 어떤 거냐, 이 벽을 낮추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벽을 낮추고 통합하고 협력하는 어떤 경제적으로 통합하는 아주 상징적인 어떤 그런 기구였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마두로 같은 사람을 지금 현재 체포할 수 있는 국제 형사재판소라고 또 있어요. 사실은 그 마두로를 조사도 하고 있었어요. 예, 조사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이런 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한 채 트럼프가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이제 하는 것들을 보면서 좀 놀라운 부분이 있는데, 특히 제가 놀라운 부분은 뭐냐면
그린란드 문제예요. 왜 이 그린란드 같은 경우에는 덴마크의 영토예요. 이 덴마크의 그러니까 덴마크의 속한 이제 영이죠. 덴마크령에 속해 있는데 문제는 뭐냐? 덴마크가 나토의 일부거든요. 나토의 회원국입니다. 그런데 나토의 회원국을 상대로 군사력을 쓴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실 비상식적인데 이건 사실은 발언 자체가 나오면 안 돼요. 뭐 구매 의지가 있다 이건 괜찮아요. 구매 의지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걸 우리가 군사 무력을 써서 이걸 통합하고 병합하겠다라는 말이 나오는 건 같은 나토 회원국을 상대로 그 무력을 쓰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건 나토의 시대가 끝났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나토의 시대가 끝난 이후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방위력을 중심으로 해서 평화를 유지하던 세계였단 말이죠. 그러면 나토에서 미국 없는 유럽 이제 상상이 이제 가야 되는데요. 이제 미국 없는 유럽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세계가 정말 대혼돈으로 들어가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대혼돈으로 들어간다라는 말씀하셨는데 댓글창에도 민주주의 파괴하는데 꺼리낌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나경원 의원은 왜 베네수엘라를 심지어는 저는 사실 낯선 말인데요. 이재명 정권을 두고 제메수엘라라고 하는 말이 온라인에서 회부되는지 스스로 돌아보길 바란다라고 썼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모르겠습니다. 나석열 같은 말이네요. 네, 기승전 베네수엘라라는 게 참 당혹스럽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다음 뉴스 넘어가 보죠. 네, 이재명 대통령 소녀상 테러에 얼빠진 사자 명예훼손. 네, 어떤 내용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오전 SNS 계정에 평화의 소녀상 모욕 챌린지를 벌인 남성과 관련된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런 얼빠진 사자 명예훼손입니다 라고 썼습니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기사는 경남 양산경찰서에서 전국 곳곳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철거라는 문구가 쓰인 마스크를 씌우거나 검은 천으로 가리는 등의 방식으로 시위를 벌여온 김병헌 위안부법 폐지국민행동 대표 등 4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서 수사 중이다라는 내용인데요. 경찰은 혐오 발언에 대해서 사자명예훼손 혐의 등을 폭넓게 적용하며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극우단체 집회는 계속되는데요. 위안부법 폐지국민행동, 국민계몽운동본부 등은 옛 주한일본 대사관 인근 소녀상 옆에서 집회를 열고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극우단체들은 지난해 7월 소녀상을 밤낮으로 지키던 진보성향 시민단체 반일행동이 철수하니까 선순위 집회 신고자로 소녀상 옆을 차지한 상태입니다. 소녀상은 경찰의 철제 바리케이드로 이제 둘러싸인 상태이고요. 김병헌 대표 위안부법 폐지국민행동 대표는 전날 이 대통령이 자신과 단체를 겨냥해서 게시한 글을 두고 한마디 돌려주겠다. 이런 얼빠진 대통령 바쁜 와중에 헛소리하려고 중국에 갔나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뉴스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근데 보니까 이 단체가 해왔던 발언을 들여다 보니까요. 제 상식에선 인간이라면 저런 말을 입에 담을 수 있을까라고 싶을 정도의 발언을 막 쏟아냈더라고요. 사실 인간에 대한 존중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런 일을 하지도 않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그리고 이제 왜 저런 모욕을 그러면 자꾸 소녀상에 가하고 이러는 걸까? 우리가 의심이 뭐 말할 수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당연히 역사의식의 부재, 친일의 잔재 같은 것들을 당연히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일들이 가장 반복되는 중요한 이유는 저런 모욕을 가해도 처벌하기가 어렵거나 처벌이 가볍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제 현행법상 이 소녀상이 사물로 간주가 되고 있어가지고요. 훼손이나 파손을 하지 않는 이상 모욕죄나 어떤 그런 것들이 적용이 상당히 어렵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해자 같은 경우에 이 법의 허점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이제 그렇게 이제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더 나가서 이게 전 그 말을 담지도 못하겠는데요. 자발적 뭐라고 하는 그런 식의 표현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위안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중국,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일본이 점령했던 모든 지역에서 그 강제성이 공통적으로 확인된 사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이렇게 말한다는 건 좀 말도 안 된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번 발언 내용이 이제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위안부 피해자들까지 다 향해 있는 거잖아요. 소녀상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소녀상 훼손이 아니더라도 정말 명예훼손 등으로 이번부터는 좀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이런 일이 좀 재발을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안 좋은 상황에 아이디를 쓰시는 분께서 원래 극우는 자기 국가를 우선으로 하지 않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요. 왜 우리 국가
안에 있었던 일을 이렇게 대응하는지에 대한 좀 의문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구구가 특이하게 민족이 결여된 구구입니다. 아이고, 이야기 좀 더 길게 해야 될 것 같으니까요. 예. 우리 김만건 박사님과 다음 시간을 기약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광고 안내하겠습니다. 삼구갈비가 신제품 출시를 기념하여 소곱창구이 온라인 최저가에 도전합니다. 곱이 터질 듯한 꽉 찬 소곱창, 고소한 폭발하는 소대창, 쫄깃함 급한항 소막창, 담백함의 정석 소염통까지 보통 곱창집에서 1인분 2, 3만 원 하는 메뉴를 행사 가격으로 한 팩당 5,900원부터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깨끗한 세척 후 초벌이나 연유까지 끝낸 뒤 1인분으로 딱 맞게 완벽 진공 포장해서 보내드립니다. 함께 드리는 참소스에 찍어 드시면 풍미가 배가 되고요. 기호에 따라 청양고추를 더하면 전문 곱창집이 부럽지 않은 맛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혼술 안주로 가족 식사로 모임 메뉴로 가성비 넘치고 맛 좋은 삼구갈비 소곱창구이를 만나보세요. 아래 더보기란에 구매 링크를 클릭하거나 네이버에서 삼구갈비를 검색해보세요. 자, 1월 7일 뉴스 리액션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잠시 후에 김상욱, 이지은 두 분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기다리시는 동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